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엄마가 미국 학교 딸 기숙사로 보내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처음 이 학생은 낯선 미국에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한국인이었지만 엄마가 보내준 이것으로 이 학교의 최고 인기 있는 학생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미국 생활에 큰 도움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우예요. 아직도 그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 생생해요. 서울 우리 아파트에서 우편물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 화려한 미국 학교 로고가 찍힌 봉투를 열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합격했어.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시던 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급하게 달려오셨죠. 한국에서의 제 생활은 편안하고 익숙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된장국과 김치 냄새로 저를 깨워주고 계셨죠. 우리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고 벽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를 이해하고 있었죠. 우린 같은 농담에 웃고 같은 음악을 좋아했으니까요. 거기선 한 번도 길을 잃거나 혼란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 상상 속에서는 담쟁이 덩굴로 덮인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죠. 완벽한 영어로 미국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세련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어요. 미국행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영화 3편을 보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고 있었죠. 마침내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추위였어요. 겨울이었는데 바람이 종이처럼 얇게 느껴지는 제 코트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새 학교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밖에서 보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 기숙사 방은 예상보다 작았고 하얀 벽과 얇은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룸메이트 제시카는 제가 도착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침대에 혼자 앉아 갑자기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식당 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침으로는 차가운 시리얼, 버터가 너무 많이 발린 토스트, 그리고 심심한 요거트가 나왔죠. 밥이랑 국 집에서 먹던 익숙한 맛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사 후에는 배가 아팠는데 어쩌면 낯선 음식 때문이었을 수도 아니면 향수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죠. 영어 수업이 제일 최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우등생이었죠. 몇 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날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외웠던 단어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었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고 다른 학생들은 속삭이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나빴어요. 마침내 뭔가 말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똑똑했던 학생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같다고 느끼고 있었죠.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오래된 건물은 난방이 잘 안 되었고 제 담요는 너무 얇았어요. 매사추세츠 겨울은 한국 겨울보다 훨씬 추웠죠. 잠을 자기 위해 옷을 3겹이나 입었는데도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어떤 밤에는 방 안에서 제 숨이 하얗게 보이기도 했죠. 특히 추운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고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제 숨이 작은 구름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왜 내가 아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을까? 어머니께 전화해서 모든 게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영상통화를 했을 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제 휴대폰 화면에서 지쳐 보이셨지만 행복해 보이고 계셨죠. 미국은 어때? 친구들은 사귀고 있어? 음식은 맛있니? 어머니가 열심히 물어보고 계셨어요. 다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며 거짓말했어요. 학교가 정말 예뻐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웃는 표정 뒤에서 부끄러움 없이 집에 갈 수 있는 여름방학까지 남은 날을 세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간단하고 유치하게 들리고 있었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멈추고 생각해야 했어요. 인사할 때 절을 해야 할까? 악수를 해야 할까?
대화할 때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서 있나? 아니면 너무 멀리 서 있나?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간단한 것들이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어요. 미국인 룸메이트 제시카는 꽤 친절했어요. 인사도 하고 작별 인사도 했지만 항상 활동에 바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자신감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곳에 속해 있었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공책에 적고 밤늦게까지 번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성적은 괜찮았지만 한국에서처럼 좋지는 않았죠. 이건 제게 실패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복도를 걸어다니는 유령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과해서 보고 있었죠. 저는 정말로 여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가장 최악의 순간은 역사 수업의 그룹 프로젝트 때 왔어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발표해야 했는데 그룹 멤버들이 계획회의에서 너무 빨리 말해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여하려고 했을 때 한 남자애가 큰 한숨을 쉬며 말했죠. 너는 그냥 시각적인 부분만 맡아. 알지, 그림 같은 거. 그날 밤 저는 제시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고 쓸모없고 집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 큰 소포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기숙사 관리인 윌슨 선생님이 입구에서 큰 상자를 힘겹게 들고 계시는 걸 봤어요. 지우? 저를 발견하자마자 부르셨어요. 너한테 온 거야. 꽤 무거워. 상자가 너무 커서 제 방까지 끌고 가야 했어요. 복도를 따라 끌고 가는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제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팔이 아프고 있었어요. 한글과 우표가 가득한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죠. 엄마의 필체를 바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상자를 방 안으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시카가 복도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금발 곱슬머리가 걸을 때마다 통통 튀고 있었죠. 그녀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와, 엄청 큰 소포네. 한국에서 온 거야? 그녀가 낯선 글씨를 보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복도에 놓인 이 큰 고향의 조각 때문에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있었죠. 제시카는 상자를 방 안으로 밀어넣는 걸 도와줬어요. 몇 주 만에 그녀가 저를 진짜로 알아봐준 첫 순간이었어요. 책상에서 가위를 집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상자는 엄마가 모든 일을 하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맨 위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의 필체, 각 글자를 정성스럽게 쓰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어요. 지우야,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지? 엄마가 거기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이 엄마 마음의 조각을 받아줄래? 읽으면서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엄마는 어떻게 제 기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을까요? 엄마들은 항상 이런 걸 아시는 것 같아요. 편지 아래에는 고향에서 온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떡과 전통 약과가 포장되어 있었죠.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맛 라면도 보내셨어요. 김한 묶음과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도 있었고요. 하나씩 꺼내서 침대 위에 소중한 보석처럼 조심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뽁뽁이로 쌓인 큰 물건이 있었어요. 천천히 풀어보니 전기장판이었죠. 집에서 추운 겨울에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어요. 자동 꺼짐 기능이나 온도 조절 같은 안전 기능도 있었고요. 엄마는 미국 콘센트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댑터까지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야? 제시카가 전기장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이걸 써. 그날 밤 전기장판을 꽂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따뜻함이 차가운 매트리스를 통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요. 누워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온기에 쌓여 있었죠. 다시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제가 옷을 입는데 떨고 있지 않은 걸 알아챘어요. 뭔가 달라졌어? 오늘 뭔가 달라 보여. 그녀가 말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적인 것, 다른 것들을 숨기려고 너무 애쓰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섞여들고 미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 새로운 감정의 불씨가 일고 있었죠. 어쩌면 한국인이라는 건 숨길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야, 전기장판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번 써볼래? 제시카가 제 침대에 앉았는데 따뜻함에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녀가 말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지? 그 후 몇 분 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전기장판을 사용하는지 설명했어요. 제시카는 질문하고 실제로 내 대답을 듣고 있었죠. 제가 도착한 이후 우리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어요. 그날 오후 엄마가 보내주신 믹스커피 봉지를 몇 개 꺼내서 기숙사 부엌에 뜨거운 물로 한 잔 만들었어요. 달콤하고 익숙한 향기가 엄마가 옆에서 일하시는 동안 부엌 테이블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고향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수학 수업에서 만난 키 큰 브라이언이 부엌에서 보통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안경 뒤로 다크서클이 있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뭐 마시고 있어? 그가 공기를 킁킁거리며 물었어요. 냄새가 달라. 여분의 봉지를 하나 건넸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더니 자기도 한 잔 만들었어요. 첫 모금은 조심스럽게 시험하듯 마시고 있었죠. 그러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보통 커피보다 맛이 훨씬 풍부하네. 그가 말했어요. 게다가 달다. 맘에 들어. 그날 밤 모든 한국 보물들을 서랍장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라면, 과자, 믹스커피 이것들은 이제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인 나와 새로운 미국 생활 사이의 달이었죠. 엄마에게 소포에 대해 감사하다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전기장판이 완벽해요 말씀드렸어요. 이제 훨씬 잘 자요. 화면 속 엄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다행이구나, 지우야. 친구는 사귀고 있니? 이번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좀 사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했어요.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하게 잠들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모든 한국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한국에서 온 지우로 있을 수 있었고 그게 오히려 여기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 같았죠. 이제 저는 그냥 적응하려고 애쓰는 외국 학생이 아니었어요. 나눌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진 한국인 지우였죠. 문 두드리는 소리는 토요일 아침 일찍 들렸어요. 아직 잠옷을 입은 채로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느끼며 단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보니 존슨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분은 기숙사 총관리자로 모든 규칙을 결정하시는 분이었죠. 지우, 그가 저를 지나 방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전기 제품에 대해 얘기해야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전기장판을 말씀하시는 거란 걸 알았죠. 다른 학생들 중 누군가 그에게 알려준 게 분명했어요. 기숙사 건물이 아주 오래되어서 학교에는 전기기기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존슨 선생님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보셨어요. 그분의 눈썹이 걱정스러운 주름으로 모이고 있었죠. 우리는 전기 제품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단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특히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은 더 그렇지. 이건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사과한 다음 전기장판을 영원히 치워버렸을 거예요. 설명하기에는 너무 무서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소포가 도착한 이후로 제 안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이 전기장판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 문화, 제 집의 한 조각이었죠. 안전했고 저는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인증서를 꺼냈어요. 존슨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 전기장판은 안전 기능들이 있어요. 영어가 분명하게 들리도록 천천히 말하며 설명했어요. 2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져요. 과열을 방지하는 온도 조절 기능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면서 타이머와 온도 설정을 설명했어요. 추운 밤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더 잘 자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말씀드렸죠.
존슨 선생님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안전인증서와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셨죠.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진 후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정말 잘 설계된 것 같구나.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 기기는 예외로 허용해주마. 하지만 조심해서 사용하고 절대 방을 비울 때는 켜두지 말아라. 그가 떠나고 나서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느낌도 들었죠. 제게 중요한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제 문화를 설명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존슨 선생님이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수학 수업에서 만난 브라이언이 저녁에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한국 커피 좀 더 있니? 그가 물었어요. 내일 큰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려면 깨어 있어야 해. 그를 방으로 초대해서 믹스커피를 2잔 만들었어요. 달고 진한 음료를 마시는 동안 브라이언은 제 전기장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그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전기장판에 대해 설명했더니 금세 브라이언은 그 위에 앉아서 얼마나 편안한지 놀라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 생각이 담긴 질문들을 하면서 제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브라이언은 단골 방문객이 되었어요. 수학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공부하며 믹스커피를 마시고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앉곤 했죠. 그의 논리적인 마음은 밤늦게 공부할 때 한국 인스턴트 커피의 실용적인 이점과 추운 겨울 동안 전기장판의 편안함 모두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곧 제시카도 우리 스터디 모임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친구 소피를 데려왔고 소피는 에밀리를 데려왔죠. 제 작은 방은 우리 스터디 그룹의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전기장판은 3사람이 앉기에 충분히 컸고 항상 모두를 위한 믹스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걸 정식으로 만들자 브라이언이 어느 날 저녁 공부를 마치면서 제안했어요. 숙제 말고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 다음 금요일 맥심 커피 클럽이 탄생했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믹스커피 브랜드 이름을 따서 지은 우리 작은 모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 시작했죠. 제 방 바닥에 둥글게 앉아 가운데에 전기장판을 두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음식, 학교, 음악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서울에서 10대들이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집, 학교, 친구들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 대가로 그들은 제가 헷갈렸던 미국 풍습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영어 교과서에 없던 속어들도 가르쳐 주었고요.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미국 음악과 영화도 추천해 주었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은 여전히 수업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었죠. 너무 빨리 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식당에서 저를 무시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향수병은 갑자기 찾아오곤 했는데 특히 미국에선 아무도 축하하지 않는 한국 명절 때 그랬죠. 하지만 이제 제겐 동료들이 있었어요. 과제가 헷갈릴 때면 브라이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 명절이 그리워 슬퍼할 때는 제시카가 우리 방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고요. 영어에서 실수했을 때는 소피가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새로운 학생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룸메이트 말로는 태국에서 온 학생이었고 일주일 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뭔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낯선 점심 식사에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음료대에서 뜨거운 물을 담은 컵을 하나 더 가져와서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소중한 믹스커피 봉지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어요. 이거 먹으면 고향이 그리울 때 도움이 돼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먹어볼래? 그녀가 달콤한 커피를 맛보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제 여정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작은 방식으로든 저는 번창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중간고사 주간이 찬 바람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 추위에 오래된 기숙사 건물이 삐걱거리며 신음하고 있었죠. 밖에는 눈이 높이 쌓이고 안에는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잠은 적게 자고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리 작은 모임에서 처음 변화를 느낀 건 화요일 스터디 모임 때였어요. 에밀리가 소피에게 빌려준 역사 노트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죠. 어제 돌려준다고 했잖아. 내 시험이 내일 아침이라고. 에밀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소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루 더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넌 내 말은 절대 안 들어. 그날 저녁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추운 공기 속 입김처럼 사라져버렸죠.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이던 브라이언이 수학 스터디 모임에 늦게 도착한 제시카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여기 일부는 실제로 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 그녀가 사과했을 때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을 움켜쥐고 한마디도 없이 나가버렸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모임이 무너져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제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미국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향수병보다 더 심한 배앓이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는 모임 내에 갈등이 생기면 조화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머니는 항상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물과 인내로 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맥심 커피 클럽 긴급 모임, 저녁 7시, 꼭 와주세요. 누가 올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준비했죠. 방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요. 침대를 벽에 붙여 바닥 공간을 더 만들었어요. 가운데 전기장판을 펼쳐놓았죠. 남은 믹스커피 봉지들을 쟁반에 준비하고 어머니가 최근 소포에서 보내주신 떡도 함께 놓았어요. 정확히 저녁 7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모두가 왔어요. 브라이언, 제시카, 에밀리, 소피 모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보였지만 여기 와 있었죠. 모두 중간고사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모두가 전기장판 위에 앉았을 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나눈 문제는 더 가벼운 문제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믹스커피를 나눠주고 떡도 돌렸어요. 달콤하고 쫄깃한 떡의 식감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어제 일은 미안해. 브라이언이 갑자기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미적 분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지만 무례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어.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내가 정시에 왔어야 했어. 스터디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 에밀리와 소피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죠. 노트 1로 과잉 반응했어. 그녀가 인정했어요. 그냥 시험 때문에 패닉 상태였어. 그리고 난 약속했을 때 돌려줬어야 했어. 소피가 덧붙였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따뜻한 햇살 속 얼음처럼 방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돕고 있었죠. 브라이언은 제시카에게 수학 문제 정리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보여주었고 소피는 역사 노트 색깔 코딩 방법을 에밀리와 공유했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우리 모임은 다시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모두 떠나갈 때 제시카가 뒤에 남았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 친구 그룹을 구했어.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알았어?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했을 뿐이었죠. 한국에서는 모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설명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를 왜 아끼는지 기억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항상 그랬듯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지우야, 뭔가 달라 보이네. 어머니가 바로 말씀하셨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성공이란 최대한 미국인처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국인 면모를 숨기고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한국인 배경이 실제로 제 강점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다음 주 중간고사가 시작됐어요. 어려웠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무섭지는 않았어요. 영어 수업에서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질문에 대답했죠. 역사 수업에서는 한국 역사의 관점을 더해 주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는 토론에 기여했어요.
식당에서는 이제 작은 통에 한국 양념을 가져와 싱거운 미국 음식에 맛을 더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알아채고 질문했죠. 몇몇은 제가 맛을 더한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예전에 커피를 나눠 마셨던 태국 소녀가 또 혼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갔죠. 우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지 않을래? 물어봤어요. 금요일마다 모이거든. 그녀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어요. 그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겨울이 천천히 봄으로 녹아들면서 제 방은 여전히 기숙사의 비공식 모임 장소로 남아 있었어요. 맥심 커피 클럽은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났는데 이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새 멤버들도 함께했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건 단지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자리를 찾은 방법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기숙사 창문 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냥 미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면서도 동시에 어울리려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었죠. 제3의 방법을 찾았어요. 자랑스럽게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새로운 미국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책상에 앉아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고향에 위안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적었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 여정의 증거들은 거의 비어가는 믹스커피 상자, 많이 사용한 전기장판, 고향 사진들과 섞여 있는 새 친구들 사진을 바라보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땅을 흐르는 강이 바뀌듯이 저도 이 여정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에서 온 지우, 세계를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추웠던 겨울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양쪽 모두에서 완전히 집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